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진희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조선 후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난 이후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드러나자 새로운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실학자들은 형식과 명분에만 치우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하였죠. 18세기 영조와 정조 때 크게 발달하였던 실학자들이 꿈꾸었던 조선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가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며 신분 제도가 흔들리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배층은 다른 학문과 사상을 이단으로 배척하며 성리학에 얽매여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학이 등장하였죠. 실학자들은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에서 전해진 고증학과 서양 과학기술도 실학 발달에 영향을 주었죠. 조선 후기 농촌에서는 농업 생산력의 발달로 분농이 생겨나기도 하였지만 가난한 농민이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거나 농촌을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은 토지의 재분배를 통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유형원은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나누어주는 균전론을 제시하였는데 관리, 선비, 농민에게 신분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고 세금과 군력도 다시 조정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익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하고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 마을마다 공동의 소유 농장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경작하고 수확은 노동량에 따라 차등 분배하자는 주장을 하였던 여전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농학파와는 달리 경제적 변화 속에 토지제도의 개혁이나 농업 생산력의 증대뿐 아니라 물자의 유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등장하였습니다.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등은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죠. 우리는 이러한 이들을 중상학파, 다른 말로는 북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수원은 직업의 평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을 주장하였던 홍대웅은 기술의 혁신과 문벌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고 화폐의 사용 등을 강조하였으며 박재가는 청과의 교육을 확대하고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학의를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청의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여 조선을 개혁하고자 주장하였으며 북학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북학파의 주장은 후에 개화사상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학은 조선 후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려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학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 정권에서 밀려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몇몇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도 정치는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는 60여 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순조 때에는 안동 김씨, 헌종 때에는 풍양 조씨, 철종 때에는 다시 안동 김씨가 왕실의 외척이 되어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부분 노론 계열이었던 세도 가문은 비변사를 비롯한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고 권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에는 세력이 큰 6개의 세도 가문이 정삼품 이상의 고위의 관직에 해당하는 비변사의 당상의 약 40%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 몇몇 가문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에 붕당 사이의 균형 관계는 깨어졌으며 왕권도 약화되었습니다. 세도 가문을 비판하고 견제할 정치 세력이 없어지자 정치 기강은 문란해졌습니다. 뇌물을 받고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으며 관리를 뽑는 과거 시험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세도 가문에서 사관이나 과장을 장악하고 시험 문제를 미리 빼내어 알려주거나 대리 시험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시험지와 바꿔내게 하는 등 온갖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세도 가문과 연결되지 않으면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관리의 부정부패로 어려워진 농민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세도 정치가들을 큰 도적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순조 때의 고위관리였던 우의정 김재창과 교리 이진현 등은 외척이 높은 관직을 독점하는 것을 비판하였으나 바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몰락하는 양반의 수가 늘어났으며 세도 가문이 분홍층과 상인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동안 사회적, 경제적 발전도 침체되어 갔습니다. 세도 정치로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관리는 백성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재산을 늘리려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관은 향리와 함께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부당한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들였습니다. 당시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토지세와 군포가 있었고 본래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황곡도 세금처럼 바꾸었습니다. 토지세는 전세, 대동세, 결작 등 정해진 세금 외에 다양한 명목으로 수탈의 대상이 되었으며 원래 세금보다 몇 배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군포 역시 정해진 한 필 이상을 징수하였으며 어린 아이, 황구 첨정이라 합니다. 죽은 사람 백골 징포라 합니다. 의 몫을 내도록 강요하고 이웃을 또는 친척의 세금을 대신 부과하는 문란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정 중에서도 황곡의 폐해가 가장 심하였습니다. 황곡은 본래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구호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황곡 제도를 운영하면서 세금처럼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자율을 원칙보다 높이고 빌리기를 청하지 않은 백성에게 강제로 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상태가 안 좋은 곡식을 빌려주고 온전한 곡식으로 갚게 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이자를 받아내는 등 고리대처럼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자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농민은 고향을 버리고 떠돌아다니거나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었습니다. 일부 농민은 도적의 무리에 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 불안이 심해지자 나라에서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민의 불만이 커져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세도정치 시기에는 자연재해가 거듭되고 전염병이 유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혼란의 틈타 곳곳에서 도적대가 일어났으며 해안에 서양의 선박이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가 불안해지고 위기의식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륵불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준다는 미륵신앙이나 세상의 종말, 왕조의 교체, 전쟁 등을 예언하는 말이 유행하였습니다. 또한 백성 사이에서는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가 널리 퍼졌습니다. 정감록은 반왕조,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정부에서는 이 책을 금지하였으나 홍경래의 난 등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 새로운 종교가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주교는 본래 중국을 다녀온 사신을 통해 서양 학문의 일부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전래 초기에는 서학이라 불리었고 정부에서도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인 뒤 서민에게까지 교세가 확장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고 신분 질서를 부정한다 라고 하여 정부는 여러 차례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하였으나 내세신앙과 평등사상을 앞세운 천주교의 교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또한 1860년 몰락한 양반인 최재우가 동학을 창도하였습니다. 동학은 천주교와 서양 세력에 반대하면서 사회제도의 개혁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를 비판하여 농민층에게 지지를 얻으며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동학사상의 위협을 느낀 정부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라는 제목으로 최재우를 처형하고 동학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학의 교세는 2대 교주인 최시영이 용담무사 동경대전을 편찬하며 교단을 정비하고 더욱 확대되어 갔습니다. 사회 혼란과 관리의 수탈로 고통받던 농민은 불만을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벽서, 산호 등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으나 점차 세금 내기를 거부하거나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농민 봉기는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과 1862년에 일어난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홍경래의 난은 몰락한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세도 정치로 어지러워진 정치 상황과 평안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차별에 대항하여 일으킨 봉기입니다. 이 봉기에는 가난한 농민과 중소상공업자, 광산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봉기에 참여하였습니다. 평안도 가산에서 시작되어 청천강 이북을 장악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나 정주성 싸움에서 광군에게 패하면서 진압당하게 되었습니다. 1862년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는 진주의 관리와 향리의 횡포에 저항하여 농민이 일으킨 진주 농민봉기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농민봉기는 조세제도의 개혁이나 정치제도의 개선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지만 이를 통해 농민의 의식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임술농민 봉기는 당시 지방의 수령과 향리가 관청의 운영경비뿐 아니라 자신들이 중간에서 가로채 부족해진 조세까지도 농민에게 강제로 걷어들이면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땅을 가진 대지주와 땅이 없는 가난한 농민 사이에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는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이 부담하였습니다. 지주나 양반은 지방의 관리에게 손을 써서 면제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난을 일으키거나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땅을 갖지 못한 농민들이었으며 봉기가 일어난 시기에 대부분의 농민의 식량이 떨어져 살기 어려웠던 3월에서 5월 춘궁기였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술 농민봉기 당시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세미, 조세는 항상 7량 5전으로 정하여 거둘 것, 각종 군포는 농민들에게만 편중되어 부담시키지 말고 각 호마다 균등하게 부담시킬 것, 황곡의 폐단을 없앨 것, 아전의 장교의 침탈을 금지할 것 등 당시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에 나타났던 실학, 그리고 새로운 종교, 그리고 그로 인해 농민의 의식이 향상되어 나타난 두 차례의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봉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집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